기억이 무너질 땐요,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서울브레인 클리닉에서 40년 동안 노년기 뇌기능과 기억 퇴화를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지금은 퇴직했고 83세가 되어 그 무너짐을 제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세탁기에서 젖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걸 제가 넣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한참 동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진짜로 무너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나이면 다 그렇다.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너짐을 제 안에서 매일 조금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붙잡기 위한 작은 루틴. 그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스스로에게 실험하며 만든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이름이 자꾸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말을 하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 루틴이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작은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무너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졌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안 순간부터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2번, 3번 정리하고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거기나 저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눈치를 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진 않았어요. 묻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누군가 한 번쯤 요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줬으면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으면 말이라는 감각도 점점 멀어지거든요. 예전엔 하루에 몇 통씩 전화도 하고 이웃집 할머니랑 마주치면 날씨 이야기라도 나눴는데 요즘은 벨소리가 울리면 괜히 긴장부터 됩니다. 내가 말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가끔은 가족이 찾아온다고 해도 괜히 피곤한 척, 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기분. 그건 단지 주름 때문이 아니라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표정,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약한 사람이었나? 이전에 나는 있는 법이 없었고 누구보다 똑부러졌고 매사에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였기에 더더욱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가끔은 내가 투명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괜찮은 척을 오래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들 정말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날은 나 자신조차 내 상태를 잘 모르겠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추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떠 있는 기분. 그런데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어디까지 혼자인 걸까 싶어서요. 무서웠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도, 말을 잃는 것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하지 않는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거나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잠시 덜 흔들립니다. 그 조용한 장면들 안에서 나는 가끔씩 내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와 조심스레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이었죠. 며칠 전부터 딸이 전화로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오면 되는지, 케이크는 어떤 걸 준비할 거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일정을 까먹었다는 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 오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 무언가 놓쳤구나. 아주 중요한 걸. 정말 돌이킬 수 없게 지나버렸구나. 그 짧은 침묵 뒤에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같이 해요. 그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늘 다정했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은 제가 무언가를 말할 때 딸이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 말투는 배려였지만 저에겐 확인이었고 감시였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고 있는 제가 너무 작아졌다는 게 슬펐습니다. 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뭐든 물어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자주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쉬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리에서 밀려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걸기보다 듣게 되고 이야기보단 미소로만 반응하게 되고 그날이었어요. 제 기억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순간 가족 안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존엄이 살며시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지 않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화제를 던졌고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누군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 한 박자 늦게 웃습니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였는지 속뜻이 있는 건지 머릿속에서 한번 해석해야 하니까요. 가끔은 내가 뭔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 물만 한 모금 마십니다. 말이 늦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맞는 말인지, 기억 속 어딘가에 있던 문장이 틀어졌는지 그 판단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식사 중에 접시나 수저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모두가 조용해도 그 조용함 안에 제가 무언가를 말하지 못했다는 기척이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항상 예에 바릅니다. 늘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 속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중심은 이미 저를 지나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엔 제가 자리를 잡아줘야 식사가 시작됐는데 요즘은 제가 자리에 앉았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이 오갑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내 존재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어느 날은 식탁 끝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라져도 이 식사는 멈추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숟가락을 한 번 더 들고 조용히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손자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제일 늦게 드세요? 그 말에 다들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늦음이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라는 걸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괜찮았습니다. 잠도 잘 잤고 기분도 평소 같았죠. 오늘은 근처 약국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던 길이라 익숙했고 처방전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햇볕도 좋았고 길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약국 앞 골목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처방전을 꺼내 읽었지만 거기에 적힌 약 이름도 의사 이름도 전부 낯설게 보였습니다. 글씨는 분명 제가 쓴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들고 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흘끔흘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걸듯 다가왔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길을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방향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처방전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햇볕은 이제 조금씩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도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도 제 자신이 알 수 없었거든요. 아들은 제 팔을 살짝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조심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는 평소처럼 놓여 있었고 신문도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저는 천천히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불빛 하나 켜놓고 이불을 배 위에만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얼굴을 베개에 묻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진 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을 천천히 돌고 같은 방을 서너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다가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가도 뭘 하러 왔는지를 잊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조차 시간의 감각이 흐릿했습니다. 날짜를 보려고 달력을 봤는데 눈이 달력 위에 멈추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고요. 오전 일찍 일어났고 평소보다 오래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셔츠 단추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주머니에는 신분증과 의료카드를 챙겼고 그날따라 유난히 두꺼워 보이는 파일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정리해온 기억 변화의 메모와 복용 중인 약 목록, 이전 진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저 자신을 진단하러 가는 느낌이었죠. 병원 입구에 도착하니 예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제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늘 반대쪽에서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하려는데 번호표를 뽑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정우진님 105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이라 불리던 시간이 그 몇 글자에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모든 풍경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젊은 엄마, 서로 발장을 낀 부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노부부, 그 속에 앉아있는 저 자신이 마치 낯선 영화 장면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105번 정우진님, 들어오세요. 그 짧은 호출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하게라는 말이 그 공간 안에선 전혀 편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고 가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헷갈리는 단어들입니다. 이건 복용 중인 약이고요. 가족력은 없습니다. 말을 꺼내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입에서 이제는 저 자신을 말해야 한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간단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는 검사, 숫자를 거꾸로 따라 말하는 검사, 몇 분 전 들은 단어를 다시 말하는 검사, 그동안 수도 없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받는 입장이 되니 모든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시계를 그려보세요.
종이 위에 원을 그리고 숫자를 쓰는데 4와 5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렸지만 이미 손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몇 가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로 나섰을 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 섰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고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사지를 바라보다 문득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정우진. 이제 이 이름은 의사 명찰이 아닌 진료 기록 속 한 줄로 남게 되겠구나. 그게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햇빛은 분명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내게 오는 듯 오지 않는 듯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이게 무슨 꽃이더라 하고 떠올려 보는데 알듯 모를듯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튀어나왔을 텐데 이젠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늘 가던 거리, 늘 마주치던 사람들, 익숙한 상점들, 그런데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혼자인지 아닌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장바구니에 토마토를 담으려다 그게 익은 건지 아닌지도 잠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몇 번 만져보고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걸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데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집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 늘 바라보던 TV, 늘 켜져 있는 시계 소리, 그 모든 게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었고, 기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살짝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고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가 내는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오면 같이 얘기해요. 제가 병원에 같이 갈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동행 없이는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름 모를 그 사람, 목줄을 잡은 손, 가볍게 흔들리는 걸음, 그 장면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어쩌면 오늘 하루를 통째로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가 조용히 내 곁을 지나간 기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시작이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내면 이 하루도 조용히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기고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외래 진료 준비하면서 한쪽 구석에 적어두었던 공책이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진. 글씨는 조금 삐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사이가 들쑥날쑥했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냥 이름만 적었습니다. 의미도, 문장도 없이 그냥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그걸 따라가는 동안 머리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름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엔 날짜를 써봤습니다. 2025년 4월 21일, 그 밑에 오늘 느낀 걸 한 줄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조금 선명하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작은 문장이 저를 오늘로 붙잡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을 만든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날짜를 쓰고 그날의 느낌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기억이 무겁다라고 쓰기도 했고 어떤 날은 어제 적은 문장을 까먹었다라고 썼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순간에 붙잡아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며 이 사람이 나라는 걸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라죠. 그 이름을 매일 적으며 나는 나를 조금씩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시작한 첫 번째 루틴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늘 쓰던 공책, 익숙해진 펜, 늘 그 자리에 있는 제 이름을 적고 날짜를 쓰고 한 줄의 느낌을 적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이젠 어느새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이 빨리 써졌고 어떤 날은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펜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도 그 공책을 펼치면 어제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 사실 하나가 이름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예전에 만났던 환자의 이름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그 환자의 얼굴, 진료실 풍경, 그때의 대화까지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것이 어딘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요. 그날은 일기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을 조금 더 진하게 덧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딸과의 통화가 끝난 뒤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 짧은 전화였지만 말을 잇는데 버벅이지 않았고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싶으면서도 그 사소한 변화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사소한 것들이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억은 거창한 훈련보다 매일 마주하는 리듬 속에서 조금씩 깨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쓰고 느낌을 적고 때때로 잊은 단어를 떠올려 보는 것. 그건 뇌를 단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잊지 않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기억은 흐릿합니다. 문득 멍해지는 순간도 있고 방 안에 있다가 내가 왜 여기에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책상으로 갑니다. 그 공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마주 앉습니다. 괜찮다. 여기 있다. 지금도 괜찮다. 그 문장을 오늘도 천천히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이름이 나를 잊지 않게 해준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기억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처음엔 그저 내가 이걸 왜 했더라 정도지만 그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하루가 통째로 흐려져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노년기 뇌기능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3세의 제 자신이 그 무너짐을 아주 천천히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매일 쓰십시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제 이름을 5번 씁니다. 오늘 날짜를 또박또박 적습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상태를 한 줄로 짧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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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진. 2025년 4월 21일.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겁다.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뇌는 깨어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움직임은 손과 눈, 뇌를 동시에 자극하고 날짜를 기억하려는 시도는 시간 감각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기억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을 다시 불러준다면 기억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흔들리고 문장이 엉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손으로 다시 써보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그 흔들리는 글씨 안에서 제 이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제 삶을 붙잡아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단어가 자주 생각나지 않거나 어디에 뒀는지 자꾸 깜빡하거나 말을 하다 멈칫하게 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매일 써보세요. 그게 당신의 뇌를 지켜주는 첫 번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기억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매일 한 줄만 써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당신을 당신답게 지켜줄 겁니다. 그게 제가 이 말을 남긴 이유입니다.